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부록의 나이가 된 워킹맘이에요. 저는 아직 젊은 나이에 벌써 노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5, 6년 전에 사무장이 돼서 지금까지 저는 저희 사무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저희처럼 작은 사무실에 대해 비하하는 단어도 생기고 청년들의 인식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20대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실에서 제 모든 청춘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고 업계에서도 저의 노력과 능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 사무실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무려 5남매가 함께 지내는 대가족인데 첫째인 언니랑 둘째인 제가 나이로는 위에 있고 남동생과 쌍둥이인 막내들은 조금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먼저 성인이 된 언니랑 제가 도움을 좀 드렸어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물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연년생인 저와 언니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동생과 쌍둥이인 막내들까지 키우게 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죠. 자식들이 그래도 3년 정도는 차이가 나야 옷도 물려주고 다른 것도 좀 물려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매번 뭐든지 두세 배로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집안 사정 때문인지 아님 원래 언니가 머리가 좋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어요. 어릴 땐 저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첫째로서의 책임감이 장착되어 있어 저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남동생과 막내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게 더 강해졌고 저도 그때는 철이 들어 언니처럼 공부도 알아서 하고 동생들도 알아서 챙기게 되었죠. 그랬던 언니는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 취업도 곧바로 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저는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몇 번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취업해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단순히 사무 보조 일을 하는 알바생을 구한다길래 알바생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무실 대표님 두 분께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동생들을 돌보며 일을 하기엔 딱 좋았고 일을 하다 보니 또 나름 재미를 붙이게 되어 그렇게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이 지금처럼 크고 으리으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죠. 저는 그 당시가 조금은 그리운 것도 있는데 대표님 두 분이 부부셨기 때문에 회사가 참 가족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같이 일을 하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사무실은 점점 더 잘 되어갔고 점차 사무실을 확장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신축 건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사하는 날 저희 사무실은 중요한 업무만 일찍 처리하고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점심에 회식을 하고 그날은 일찍 귀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앞으로 새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어요. 송주임은 잠깐만 우리랑 얘기 좀 할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대표님들을 따라 근처 카페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 송주임이 실장 자리를 좀 맡아줬음 해. 물론 페이는 그에 따라서 섭섭하지 않게 지급을 할 거고. 송주임, 아니 송 실장만 괜찮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어. 송 실장 생각은 어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야 좋게 봐주셔서 제안해 주신 건데 싫을 일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무실 보면 실장직은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나오시거나 이쪽 일을 잘 배운 분들이 하시던데. 걱정 마. 송 실장처럼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배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화려한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 온다 그래도 송 실장 못 이기지. 우리 사무실이 구멍가게였을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사무실 실장님들 보면은 최소 법학과 나오시고 그러셔서. 그래? 송 실장이 필요하면 교육도 받게 해줄게. 우리는 그 생각까지 해본 적은 없었지만 송 실장이 그게 신경이 쓰인다면야. 우리가 아는 친구 중에 신림에서 강의 오래 한 친구 있어. 송 실장 집도 가까운데 거기서 필요한 공부도 하고 그래.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요, 대표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린 송 실장처럼 야무지게 일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없더라. 귀한 인재니까 귀하게 대해주는 것뿐이야. 우리는 송 실장이 오케이만 해주면 그냥 땡큐야. 아, 네,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님들의 배려로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와 일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걸 아시니 업무적으로도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실장으로 일을 하게 되니 확실히 자신감도 붙고 그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가 있더군요. 그렇게 업무가 숙달되고 나니 경제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쯤 되어서 동생들도 성인이 되면서 제 앞가림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숨 쉴 틈이 생기니 곧바로 인연이 찾아들게 되더군요. 바로 그 다음에 저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결혼 소식에 대표님 두 분은 정말 친정 부모님처럼 기뻐하셨어요. 축의금도 직계 가족처럼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두 분은 어느새 저를 창업 멤버라고 부르시며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그럴 수는 없다셨어요. 제가 무슨 창업 멤버예요. 저도 두 분이서 사무실 차린 지 4년 만에 들어간 건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송 실장만큼 오래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우리가 송 실장이랄까봐 현금 안 뽑고 계좌 이체한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이쁘게만 살아. 그래, 이 대표 말이 맞아. 이런 거 줄 때 냉큼 받아야지. 새색시가 야무지단 소리 듣고 그러는 거야. 아유, 우리 딸내미도 송 실장처럼 예쁠 때 얼른 시집 가야 하는데. 헤이, 따님분이 엄청 미인이셔서 남자분들이 줄을 서실 것 같은데요. 모르는 소리 말어. 애가 통 어디 나가질 않고 집에서만 늘어져 있으니 원. 그럼 시간 되시면 제 결혼식에 한번 같이 와보세요. 저희 신랑이 인맥이 좀 넓어서 그날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왜 결혼식에서 만나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어머, 그러네. 송 실장 남편이 금융위 일하잖아. 그래. 딸내미도 같이 데려가야겠다. 대표님 부부에겐 저랑 동갑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는 5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로 어려서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셨다고 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딸이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이 더욱더 귀하게만 키우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딸이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왔어서 얼굴을 봤었어요. 그 사람은 대표님 두 분의 장점만 쏙 빼닮아 정말 미인이었어요. 인상이 좋은 대표님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가운 느낌은 없었지만요. 딱 보면 새침대기 부잣집 외동딸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워낙 저희 대표님들이 좋은 분들이신 걸 알았기에 그때까지는 그 딸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표님들은 정말로 제 결혼식에
딸을 데려왔고 딸은 제 결혼을 축하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고 내내 피곤한 표정만 짓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그날은 워낙 저도 정신이 없었기에 그런 거에 하나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신혼집에 집들이를 온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형수, 저번에 왜 형수 결혼식에 형수네 회사 대표님이라던 분들 있었잖아요. 따님이랑 같이 오신. 아, 네, 맞아요. 회색 원피스 입고 계셨던 분이 따님이세요. 네네. 그 머리 반묶음 하셨던 분. 그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맞다. 내 친구 진혁이도 물어봤었는데 당신한테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그분 남자친구 있으셔? 아니, 내가 알기론 없어. 근데 왜? 소개해줄까? 형 친구한테는 일단 남친 있다고 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참나. 야, 내 와이프 생각은 안 하냐? 그냥 아름아름으로 소개시켜주는 거랑 가족을 소개시켜주는 게 같아. 가을이한테는 대표님 딸이라고. 참나. 나 진지해. 일단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설령 잘 안 되더라도 형수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게요. 그분 저랑 동갑이세요. 도련님한테는 3살 누나인데 괜찮으세요? 더 좋은데요. 능청스러운 도련님 말에 저희 부부는 빵 터졌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때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 저는 당연히 대표님들이 좋은 분들이시니 딸도 그럴 거라고 제 멋대로 추측한 것이었죠. 대표님들은 제 말에 정말 기뻐하셨고 그렇게 두 사람의 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새침대기 같던 동서가 어떻게 도련님께 마음을 열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약 1년 후에 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 사이 저는 실장에서 사무장으로 한 번 더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도 저도 차례로 승진을 하고 도련님까지 장가를 가게 되니 경사가 끊이질 않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표님들은 사석에서는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며 정말 예뻐하셨죠. 어서 와 우리 복덩이. 오는데 고생했지.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차 많이 막혔니? 아니요.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땡땡 회사 장의사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 양반 그거 나이 들수록 말만 길어지는 것 같아. 고생했어. 얼른 식사부터 하자. 여기가 저번에 박영만 이사가 소개해준 식당인데 음식이 괜찮더라고. 금태구이부터 먹어봐봐. 아우, 근데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여기 금액도 비싼데. 원래 결혼할 인연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이 정도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분기에 송 사무장이 따낸 계약이 몇 건인데. 맞아. 이제 사돈될 인연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음식 많은 건 걱정 마. 남는 건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 우리 예지랑 잘 지내줘. 아마 나이도 같으니 맞는 게 많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둘이 동갑이라고 마냥 편하게 두지 말고 송 사무장이 잡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잡아. 형님은 원래 그래도 돼. 알겠지? 말 안 들으면 우리한테 일러 바쳐도 되고. 그렇게 대표님들에게 비싼 음식도 대접받고 동서와 도련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도련님은 결혼식 날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다니시더군요.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새로 생긴 동서와 앞으로 잘 지낼 생각으로 조금 들떴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연인이 됐을 때는 저희 부부랑 같이 놀러도 가고 더블 데이트도 하자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한 번도 제대로 일정을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연애 기간도 짧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동서의 성격을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동서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막말로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동서가 워낙 이쁘기도 하고 대표님들도 좋은 분들이니 동서가 보기에만 도도해 보일 뿐이지 내성적인 성격인가 보다 하고 제가 알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처음 동서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된 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두 분 다 돈을 잘 버시고 도련님도 IT 회사를 다니며 높은 직급인 분이셨기에 동선의 신혼집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초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서울에 위치한 비싼 땅들 중에서도 유명한 지역에 그것도 50억짜리 고급 빌라에 들어갔거든요. 동서의 신혼집은 정말 현관부터 복도까지 번쩍이지 않는 구석이 없이 으리으리하더군요. 남편이 주차를 하는 동안 저는 선물을 챙겨 먼저 올라가 있기로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안에서 사람이 열어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현관으로 조심스레 들어서며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동서가 나타나더군요. 왔어요? 한쪽 귀에 귀걸이를 걸면서 인사도 없이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그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려던 저는 주춤하고 말았어요. 동서 축하해. 오면서 봤는데 집 정말 좋더라. 이건 별건 아니고 우리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준비한 건데. 형님, 오실 때 배달 온 거 없었어요? 배달? 아니, 없었는데. 이상하다. 배 울리길래 배달인 줄 알았는데. 마침 그때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리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가 제게 턱짓을 하며 말하더군요. 왔나 보다. 가서 열어줘요. 저 잠깐 안에 들어갔다 와야 해서. 그리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니 순간 제가 손님이 아니라 파출부가 된 느낌이 들어 황당했네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니까 분주하게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요. 나중에 잘 타이르면 되겠지 하고 배달을 받아주었어요. 동서는 음식을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시켜 놓았더군요. 당연히 안에서 음식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동서가 손이 엄청 크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주방에는 불도 안 켜져 있고 휑한 거예요. 무거운 배달 봉지를 들고 낑낑거리며 주방을 찾아온 저는 뭔가 허탈했어요. 대체 손님한테 배달 음식을 맡기고 어딜 갔나 싶었는데 잠시 후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옷도 갈아입고 귀걸이며 팔찌며 한껏 꾸민 모습으로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과 도련님도 들어왔고 저는 두 사람을 보고 동서에게 한 소리 하려던 걸 멈추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되게 싹싹하신 분이라 들어오자마자 살갑게 인사를 해왔거든요. 형수, 여기 계셨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땡땡 브랜드에서 접시 세트도 다 나오네요. 와, 너무 고급지다. 뭘 이런 걸 다 들고 오셨어요? 그럼 집들이에 빈손으로 올 순 없잖아요. 이거 손님 대접할 때나 두 분 분위기 내실 때 쓰시라고 챙겨봤어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잘 쓰세요. 역시 형수, 센스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 브랜드에서 나온 건 티슈 한 장이라도 몇만 원일 텐데. 고마워요 정말. 얼른 앉으세요. 저희가 음식 차릴게요. 같이 해요, 같이. 그렇게 바지런하게 그릇에 배달 음식을 옮겨 담고 식탁을 차리니 시부모님 오시는 시간 딱 맞춰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분위기가 들뜨게 되자 저도 기분 나쁜 내색은 안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맞춰 행동했죠. 그리고 워낙 시댁 식구들이 좋은 분들이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시킨 음식은 단순한 배달 음식이 아니라 고급 호텔식과 다름없는 퀄리티더라고요. 송로버섯에 랍스터에 스테이크까지 덕분에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아졌던 것은 사실이네요. 아우, 이 귀한 걸. 둘째 아가 차리느라 너무 고생했다. 집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니? 그러게, 우리 집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집 거실이랑 화장실 합친 것보다 더이 주방이 더 크겠다. 에이, 안 그래. 보기에만 그렇지. 이쪽은 세탁실이야. 붙박이라 좀 넓어 보이는 건 있어. 이게 주방이 넓은 거예요? 사시는 곳이 얼마나 좋길래 그래요? 우리 집은 평수가 작아서요. 실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짜리요? 왜 그런 데 살아요? 우리 사무실이랑 남편 회사랑 가깝거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처음에 돈을 많이 못 모아둬서 그래. 뭐 그만하면 됐지. 위치도 괜찮고 나중에 애 생겼을 때 학군도 나쁘지 않은 편이야. 그래. 그리고 첫째 아기가 워낙 알뜰하고 돈도 잘 굴리지 않니? 그 아파트도 보면 볼수록 알짜배기더라. 우리 첫째가 확실히 보는 눈이 있다구나. 아니, 왜 돈을 못 모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월급도 많이 줄 텐데? 우리 집이 5남매거든. 동생들이 아직 어렸어서 내가 처음에는 벌어서 집안에 좀 보태고 그랬어. 5남매요? 진짜 무식하게 많이 낳았네요. 동서의 마지막 말에 한순간 분위기는 싸해졌죠. 다들 당황한 눈빛으로 동서를 쳐다보고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곧이어 시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너 그게 대체 무슨 무례한 소리니? 너희 형님, 그것도 형님 부모님한테 말이야. 5남매가 얼마나 다들 예쁘고 착한지 알아? 그렇게 다복한 집안인 게 오히려 축복이지. 같이 사는 우리 아들이랑 시부모인 우리도 네 형님을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막 막내로 들어와서 더 조심해야 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아유,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뭘 좀 모르네. 요즘 우리 형수네 같은 애국자 집안이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형수님 5남매 중에 반 이상이 스카이 대학 나왔죠. 공부도 엄청 잘했잖아요. 네, 언니랑 막내들이 그랬어요. 동서, 남의 집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부터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집들이 축하해주러 온 손님한테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당연한 듯 일 시키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2분 다 성실하신 분들이고 자녀 계획을 일부러 크게 세우신 것도 다 우리들을 위해서였어. 앞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는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둘째 네가 말 실수했다. 형님한테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목걸이만 쓰나. 다음부터 주의하거라. 시아버지의 말을 끝으로 그 일은 일단락이 되었고 남편과 도련님의 노력으로 대화 주제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는 곧 다시 풀렸고 저도 애써 웃으며 식사를 마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저를 한 번 더 달래줬어요. 아까 재수가 말을 심하게 해서 속상했을 텐데 집에 가다가 당신 좋아하는 디저트라도 하나 먹고 가자. 오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풀어.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나도 따끔하게 한 소리 할 테니까. 그날은 그렇게 남편과 달달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며 마음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동서에 대해 신경을 끄고 살았죠. 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대표님들께도 별말 않고 평소처럼 지냈고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쪼르르 달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표님들도 자기 딸 욕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괜히 좋았던 관계마저 망가지게 될까봐 저는 일단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 편인 걸로 좋겠어요. 할 일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그날의 일은 점점 잊혀져 갔고 저희 집에서는 계속해서 겹경사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막내 동생들이 차례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셋째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활용점정은 저였는데 저희 부부에게 선물과도 같은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시댁 식구들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리고 몇 주 뒤에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첫 손주가 생긴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니까, 참. 원래 임신 초반에 여자가 이렇게 힘쓰는 거 아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 아들, 임신한 아내가 이렇게 요리하게 그냥 냅뒀니? 아니에요, 어머님. 나물이랑 찌개만 제가 하고 나머진 남편이 해줬어요. 아버님, 어머니야말로 편하게 오시라니까. 뭘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전에 먹거라. 이게 임신했을 때 그렇게 좋다더라고. 그런데 아가, 입덧은 없니? 멀쩡해 보이는구나. 네, 저저번 주에 잠깐 속이 울렁거리길래 입덧인가 싶었는데 잠깐 그러다 말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입덧이 거의 없는 편이셨다고 하는데 저도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럼 바지런히 챙겨 먹거라. 골고루 먹어야 아이도 너도 건강한 법이다. 온갖 몸에 좋은 음식이며 약재들을 잔뜩 챙겨오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 역시 무뚝뚝한 말투셨지만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답니다. 곧이어 도련님과 동서도 도착했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한동안 아이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동서는 제게 축하한다 어쩐다 얘기는 안 했지만 적어도 지난번과 같은 무례한 언행을 저지르진 않더군요. 얌전히 밥만 먹길래 저도 굳이 그쪽으로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잘만 하면 평화롭게 그날 하루가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만든 반찬들이 다들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하신 거예요. 특히 김치랑 장아찌가 맛있다며 계속 칭찬을 하셔서 제가 다음에 김장 제대로 하면 나눠드리겠다고 했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얌전히 밥만 먹던 동서도 웬일인지 칭찬에 가담하더군요. 그러더니 김치가 담긴 접시를 젓가락으로 톡톡 치며 이러는 겁니다. 이따 갈 때 좀 싸줘요. 마치 식모대하듯 하던 말투에 저는 대번에 기분이 나빠졌고 눈치 빠른 도련님이 재빨리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공손하게 말해, 공손하게. 반찬 맡겨놨어. 형님 이제 홀몸도 아니신데 가져다 주더라도 당신이 가져다 줘야지. 그 말투는 대체 뭐야? 얼른 죄송합니다 해. 도련님이 먼저 나서서 나무라자 다른 가족들은 조용히 있어서요. 시부모님은 불어 더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시며 동서를 아예 무시해버리셨죠. 저 역시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동서의 말은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도련님의 말에 동서는 다시 입을 다물고 밥을 먹더군요. 죄송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넘어갈 수 있었어요. 딱 이 타이밍에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시어머니께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굉장히 화를 냈죠. 자기가 그때 있었어야 한다며 굉장히 아쉬워하면서요. 그래도 도련님 선에서 잘 정리가 됐으니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가족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버릇을 못 고칠까 싶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리고 좋은 고등교육도 다 받고 자랐을 사람이 아무렴 이 이후에도 무례를 범할까 싶었죠. 놀랍게도 저의 이런 생각은 커다란 오산이었더군요. 계절이 바뀌고 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나란히 70번째 생신을 맞으셨어요. 두 분이서 생신이 거의 일주일 차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한꺼번에 축하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칠순까지 껴있으니 저희는 큰맘 먹고 고급 한정실을 예약하고 효도 관광도 함께 보내드렸답니다. 비록 자식인 저희는 같이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을 잘 모셔준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을 찾고 찾아내 가이드를 시켜드렸죠. 식사를 마치고
이동을 하시면 됐었기에 저희는 일단 다 같이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식당이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저는 차를 안 끌고 출근했다가 걸어서 식당으로 갔고 다른 사람들도 퇴근하는 대로 넘어오기로 했죠.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바로 뒤이어 도착한 사람은 동서였어요. 제가 먼저 동서의 차를 알아보고 아른채를 했는데요. 바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릴 줄 알았던 동서는 주차 공간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자리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뒤엔 기다리는 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핸들을 일단 왼쪽으로 꺾으라고 말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다가가자마자 아예 시동을 끄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차키를 넘기더라고요. 일단 급한 마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차에 타서 대신 주차를 해줬는데 막상 차를 타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차를 마치고 동서를 찾아보려 했는데 동서는 이미 온데간데 없더군요. 두리번거리며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오자 거기서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동서를 볼 수 있었죠. 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차를 버려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이 동네 안 그래도 차도 많고 복잡한데 이럴 거면 그냥 차를 끌고 오지 말지 그랬어. 형님이 했잖아요. 차 키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차 키를 달라며 손을 내미는데 그때 처음으로 애가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건 도가 지나쳤잖아요. 내가 동서 발렛기사야?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동서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손만 딸랑 내미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아,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됐잖아. 뭘 그렇게 재고 따져? 애초에 여기 네가 알아본 데 아니야? 주차 공간도 좁아 터진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이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너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예절 교육이라고는 안 받고 자랐니? 어쩜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어. 어이가 없네. 그럼 너랑 나랑 뻔히 동갑인 거 서로 아는데 내가 말끝마다 존대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네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막말로 위아래 따질 거면 난 네 상관 딸이야. 정신 차려. 지금 말 다 했어?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둘이서만 대화를 나눠보니 동서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언쟁을 하면서도 동서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죠.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싶었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죄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는데 저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생각해보면 식당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싸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남편이 오다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남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얼굴로 동서를 혼냈습니다. 내가 저기서부터 오면서 듣는데 진짜 재수씨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네. 저번부터 내 와이프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 와이프가 당신 발렛도 아니고 말이야. 저번에 집들이 갔을 때도 얼굴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일부터 시켰다며. 그건 대체 어디서 베어 처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우리 와이프가 형님이건 친구건 간에 사람으로서 차려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어디서 자꾸 그렇게 못 베어 처먹은 언행을 계속하고 자빠졌어. 계속 오냐오냐 넘어가 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인데 이건 당신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알아? 누가 못 베어 처먹었다는 건지 모르겠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높이고 남의 부모 욕하는 건 뭐 교양 있는 행동인 줄 알아요? 없이 사는 티 좀 그만 내요 진짜. 수준 떨어지게. 기가 막힌 동서의 말에 남편은 앞으로 그딴 식으로 굴 거면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때 가장 늦게 도착한 도련님이 그제야 이 모든 소란을 보게 되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후다닥 오더니 동서 뒤통수를 냅다 아래로 눌러 우리 부부한테 90도로 인사를 시켰어요. 얼른 죄송하다고 해. 얼른. 당신 미쳤어? 아, 이거 안 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야, 넌 이딴 여자를 지금 와이프라고 집에 들어놨냐? 어? 너 앞으로 이 여자 우리 가족 행사에 2번 다시 데려오지 마. 알겠어? 아예 이혼을 해버리던지. 당신 당장 사과 안 해? 내 머리에 손대지 마. 결국 도련님은 동서를 질질 끌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어요. 저희 부부는 식당으로 먼저 올라와 버렸죠. 식당 앞에서 함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별일 없다는 듯 시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먼저 와 계셨던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를 반기셨고, 잠시 후 얼굴이 벌개진 채 올라온 도련님은 동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더라며 거짓말을 하셨죠. 개인적으로는 도련님이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시부모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띄우며 식사를 했고, 때맞춰 도착한 벤에 시부모님을 안전히 모셔드렸죠. 시부모님께서는 여행을 다녀오고 한 번 더 보자며 기분 좋게 인사하시며 가셨고, 저희는 어색하게 도련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는 출근을 하기가 싫어지더군요. 사무실에 가면 거의 매일 대표님들을 봐야만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여전히 변함없이 잘해주시고, 제가 그간 은혜도 많이 입었던 두 분이었지만 대표님들을 볼 때마다 자꾸 동서가 떠올라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동서의 어머니이신 박 대표님이 제 표정을 보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냐며 임신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차마 거기에 대고 그날의 일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조금씩 대표님들을 피해 다니려 했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알게 모르게 투명한 벽이 생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적으로 박 대표님께 얘기 드릴 게 있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표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은 박 대표님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혼비백산 하시는 거였어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손주가 사고를 당했대. 아, 송 사무장, 나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많이 다쳤대요? 우리 손주가 수혈을 받기가 어렵거든. 혈액형이 특이해서. 이거 어떡하지? 빨리 정 대표한테도 연락을 해봐야겠는데. 손주분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인데 RH- 혈액형이라. 제가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요, 대표님. 괜찮아요. 저랑 빨리 가시면 돼요. 박 대표님은 눈이 탁구공만큼 커진 채 절 보시더군요. 송 사무장이 RH- B형이야? 네, 전에 말씀드린 적 있긴 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취해 계셔서 기억을 못 하셨나 보네요. 얼른 가요. 저는 경황이 없으신 박 대표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수혈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임산부라 수혈이 어렵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셋째 동생을 불렀어요. 셋째 동생은 학교 교사였는데 마침 방학 중이라 시간이 여유로워 금방 병원으로 와주었죠. 그리고는 자전거 사고가 크게 난 아이에게 수혈을 해줬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다른 가족분들이 저와 제 동생을 천사처럼 바라보시더군요. 동서의 오빠 되시는 분은 겉옷도 못 걸치고 셔츠바람으로 뛰어오셔서는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만 무한정 반복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출장 가던 길에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든지.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송 사무장 혈액형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세상에는 얼마나 귀인이야. 그래.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나.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일부러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저희 집안 분들 중에는 RH- 혈액형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언제든 급한 일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아버님이 너무 현명하시네요. 저희는 아들 하나뿐이라 이제라도 자녀 계획을 다시 세워보든지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그렇게 대표님 가족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제 벨소리였죠. 제가 업무상 전화 올 곳이 많았거든요. 그날도 급하게 병원에 온 거라 당연히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액정을 보니 동서더군요. 글자만 봐도 피곤해지는 그 동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라는 걸 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스피커폰을 틀고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100% 고의로한 행동이었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쌀쌀맞은 동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동서, 무슨 시댁에 김장김치 갖다 줬어요? 통화 내용을 들은 대표님 가족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익숙한 듯 대꾸했어요. 저번에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하는 김에 좀 더해서 가져다 드렸지. 그때 나도 달라 그랬잖아. 오늘 집에 가면 택배로 보내요. 택배비 없으면 착불로 보내던지. 그건 봐줄 테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 네가 해달라는 대로 요자도 붙여주고 있잖아. 제가 가만히 있자 박 대표님, 제게 난사돈 되는 동서의 엄마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 가셨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너 이 기집애,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네 형님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 이따구로 가르쳤어? 이 대바라진 거사. 솔직히 일부러 들려드린 거긴 했지만 저도 박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요. 동서의 오빠 되시는 분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찼고 정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차키를 집어들고 일어서셨죠. 송 사무장,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어. 그래도 말수는 적어서 애가 눈치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딸애가 이 정도까지 막대 먹은 줄은 지금 알았네. 내가 사돈 총각 볼 낯이 없구만. 정말 미안해. 박 대표님은 험한 말들을 쏟아내시다가 전화를 끊고 제게 핸드폰을 돌려주시면서 저에게 역시 연신 너무나 미안하다고 한참을 사과하시다가 병실을 나가셨어요. 딱 봐도 두 분이 같이 동서에게 가시는 것 같은데 동서가 제발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길 저도 내심 바랐네요. 알아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저는 동생과 함께 비싼 식사까지 대접받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있던 동생은 저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고 돌아가더군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기에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밤 8시쯤 박 대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지금 잠깐 집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냐고요. 박 대표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 점 많은 성정에 얼마나 제가 신경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잘 나누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현관 앞으로 나갔는데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두 분 옆에 동서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다가갔어요. 대표님. 아우, 송 사무장 왔어. 우리 딸이 늦은 밤이지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서 미안해. 동서가요? 많이 울었는지 잔뜩 잠기고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제게 사과를 해오는 것이었어요. 형님, 그동안 싸가지 없이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소리 제대로 안 내! 박 대표님이 동서의 등을 엄청난 파워로 퍽퍽 내려치며 말했어요. 동서는 힘없이 앞으로 퍽퍽 밀려나며 저에게 다시 큰 소리로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버릇없이 굴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던지라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찮다며 동서를 일으켜 세웠죠.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 동서. 사과를 받을 테니까 일어나. 대표님, 저 화 다 풀렸어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볼게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딸이 감히 형님한테 반말하거나 싸가지 없이 굴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얘기해. 알았지? 얘가 지 애미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굴 줄은 우리도 몰랐어. 그동안 너무 미안해. 송사무장, 몸도 무거운데 얼른 들어가. 응? 우리가 앞으로 알아서 얘 교육시킬 테니까. 이제 들어가 쉬어. 춥다.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서와 대표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따라 나왔던 남편도 동서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데리고 다시 들어왔죠.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정말 제대로 변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게 반말을 하지도 않았고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았죠. 시댁 식구들은 도련님을 통해 모든 사정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들은 그날 병원에서 곧바로 동서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제대로 참교육을 시켰고 동서가 쓰던 카드들도 전부 뺏어버렸다고 해요. 동서는 별 직업 없이 그냥 남편인 도련님이 벌어다주는 돈과 대표님 카드를 쓰며 살고 있었는데 대표님들은 도련님에게도 앞으로 동서 용돈은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동서 줄 용돈을 도련님께 다 주기로 하셨다는 거였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동서와 도련님의 관계는 대표님들의 특단의 조치로 인해 일단 더 나빠지지는 않은 듯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서는 낮 시간에는 대표님 집과 시댁집의 온갖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대표님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께도 아가씨가 아닌 후배라고 생각하고 단단히 교육시키라고 했대요. 얼마 전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오랜만에 동서를 보게 되었는데 동서는 그 몇 주 사이에 얼굴과 손이 눈에 띄게 거칠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왜 꼭 이 사달이 나고 나서야 잘못을 고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대표님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아요. 특히 대표님 손주가 수술 부위를 잘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다닌다는 소식을 들어 기뻤어요. 저는 지금은 출산 휴가를 앞두고 인수인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